오늘은 가족여행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더 이상 유류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상속할 권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조항을 이제는 삭제를 하겠다 하는 뉴스가 11월 10일자니까 어제죠.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어떤 분이 사망을 하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 상속을 받는데 형제나 자매들도 그전에는 유류분 중에 남은 재산 중에 3분의 1까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 10억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그 당첨되고 돈을 받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상속해야 되냐? 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유언을 하기를 나는 이 전 재산을 10억을 정심사에 내가 다 기증을 하겠다라고 유언을 해도 법상으로는 형제 자매가 3분의 1까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주장을 하면 줘야 됩니다. 안 할 말로 제 형님이나 누님이나 동생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 스님이 재산이 10억이기 때문에 나 3억 주시오.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런 법이 언제 생겼냐면 7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77년도니까 40년 넘게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핵가족 사회인데,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 위로는 모시는 이제 부모님 밑으로는 자식 이런 단위를 가지는 핵가족으로 사회의 기본 단위가 70년대니까 글로 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가족의 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안에 장남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밑에 여동생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학업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이렇게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오빠를 위해서 대학 들어가는 오빠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한편으로는 이런 대가족 그 관념이 여전히 그때 사회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 실제 현실에서는 핵가족이 실질적인 기본 단위였으나 대가족의 어떤 그 관념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 통념상으로 대가족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가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형제 자매, 그러니까 망자의 형제 자매는 실질적으로는 그 망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망자를 위해서 많은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법으로 보장을 해주자. 고에서 77년도에 그런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조항을 뺀다고 그럽니다. 왜 빼냐 하면 이제 세상이 변했다 이거죠. 세상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핵가족도
핵가족도 보면 지금은 주류가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 관음제일 때 법문했다시피 지금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40%.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아요. 이 말은 뭐냐? 핵가족도 이미 깨졌다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주류가 아니에요. 1910년도까지는 4인 가구가 주류였는데 15년도에는 2인 가구가 주류를 이뤘어요. 부부만 사는 경우. 그러다가 2020년도 작년에는 드디어 제일 많은 비중을 1인 가구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도 바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핵가족마저도 깨지고 1인 가구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대가족도 가족이다라는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만들었던 법조항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평생을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던 삼촌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평생을 뭐 왕래도 안 하던 뭐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큰아버지다. 내 몫을 주시오. 이러면 이제 뭐 돈이 많은 경우에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통념에는 안 맞대, 그지? 그래서 이미 핵가족까지도 실질적인 그 기본 단위로 지금 깨지가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과거의 그런 대가족도 가족은 대가족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고려해서 만든 법조항은 이제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게 어제 21년도 11월 10일자로 법무부에서 그거를 예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족 형태가 어떠한가를 법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법은 사실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사회 변화의 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게 법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먼저 변하는 게 법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맞춰서 법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핵가족마저도 이제는 깨지고 1인 가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절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저번에 관음제일 때나 초사할 때는 이제 관음제일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가족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양상 속에서 우리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불교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로 보면 부부 간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죠? 기억나십니까? 부부 간에는 도반의 관계를 서로 맺고 살아야 된다. 배우자의 수행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의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정신적 스승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사할 때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제 부모 관계는 수직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죠? 수직적인 관계죠. 부모 밑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 있으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뭡니까? 형제, 자매, 남매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고 경전에도 특별히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뭡니까 코로나도 이제 대충 이제 뭐 백신도 많이 맞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적 방역 단계도 이제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템플스테이를 그전에는 휴식형만 하지만 이제 차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안 했지만 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많이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서 차담을 하고 있어요. 차는 안 마시는 차담, 말만 하는 차담을 이제 마스크 쓰고 서로 이제 이렇게 템플스테이 오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물론 많이 오죠. 오랜만에 이제 이 우리 젊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민 중에 한 부분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제법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예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빠가 너무 미워요. 뭐 이런 거. 뭐 쳐다보기도 싫다. 뭐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 집안에서 이런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 또 내지는 동생이 있는데 대학생 동생이 너무 철이 없다 아이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핑계대고 학교를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집에서는 맨날 잠만 자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나가지고 좀 있다가 또 어디로 쏘다니지 놀러 가가지고 밤 늦게 새벽이나 다 돼서 들어오고 애가 정말 철이 없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 이 동생한테 내가 어떻게 조언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어제부로 법률 조항에서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형제 자매가 상속받을 권리가 삭제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밑으로 내 아들, 손자, 손녀, 나의 밑으로 내려가는 관계가 직계 비속이고 직계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족도 포함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등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직계 존속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핵심적인 건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이런 직계 관계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고 수평적인 관계, 형제, 자매, 남매는 일정 기간 같이 이렇게 식구로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가족이란 혈연 플러스 식구다. 혈연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인연이 혈연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직적인 관계는 피를 나눈 혈연이 맞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말은 내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혈연이라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혈연이 말 그대로 피를 나눈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는 간접적이죠. 부모를 통해서 피를 나눈 관계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같이 사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뭐 해야 된다? 형제자매 간에는 오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맨날 뭐 수천 년 동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 자매 간에는 타고나기를 오해가 있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같이 사니까 오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평화로우니까. 근데 오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형제간에 오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매간에 친하게 지내는 남매가 어디 있습니까? 남매간에는 맨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형제간에도 어릴 때는 몰라도 커가지고 크면은 이제 서로 뭐 사업을 하는데 형님은 뭐 집에서 얼마를 대주는데 나는 왜 안 대주냐, 이런 문제 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직접적으로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부모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우리가 직접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한 단계 걷는 혈연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고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를 중심으로 자식들이 부모와 이런 관계를 다이렉트로 맺는 관계, 이 관계는 상당히 끈끈하지만 각자의 형제나 자매들이 수평적인 관계는 그거는 집안마다 가족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는 오히려 노력을 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첫 번째 이야기한 그런 거, 남매 간에 이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한번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 라는 전제를 일단은 잠깐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가족은 뭐든지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일반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내가 살아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가족, 뭐 남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숙사 같은 데서 한 방에서 같이 사는 한 몇 년 동안은 같이 사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내가 싫으면 이 관계를 때려치워도 되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밉다라는 것은 결국은 분노의 한 종류입니다. 화가 난다는 거지. 정오한다. 미워한다는 게 그 자체가 별도의 뭔가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화를 내는 거, 나의 감정이다. 미워하는 거든 화를 내는 거든 슬퍼하는 거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국은 내 감정이다. 남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내 감정은 내가 만든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게 대하고, 그러는데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의 말투나 뭐 습관이나 성격은 똑같은데 왜 대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른가? 결국은 각각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지. 그럼 남매 간에 서로 미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은 내가 만든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뭐 공기를 타고 뭐 무슨 세균처럼 이렇게 감정 바이러스 세균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어떤 활동이에요. 그 내가 만든 겁니다. 다만 그 원인을 누가 내지는 무엇이 원인을 제공을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감정 그 자체는 내가 만든 거니까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도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만든 감정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것이 내 안의 문제인가 내 밖의 문제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의 문제, 감정은 내 안의 문제죠.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은 내 밖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밖의 문제는 내 힘으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투는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 오빠가 아이고 동생 미안하네, 내 다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할게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오빠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죠? 내 밖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내 밖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 제도적인 문제다. 그러면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한두 달 해가지고 안 되고 몇 년, 몇십 년, 오랜 기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안의 문제냐 내 밖의 문제냐를 잘 나누는 것이 지혜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내 안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내 감정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처세술이다. 이거는 많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다. 가족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식구로서 지내는 경우라면 더더욱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타인에게 그거를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두 번째로 이제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자. 걱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 가족이고 내 식구니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대학생이라면 대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용돈도 아껴서 사는 그런 착한 학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동생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동생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뭐다? 내 생각대로 내 동생이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동생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내 동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배 욕구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하고 싶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기를 지금부터 왼손을 들어라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왼손을 딱 들게. 이게 결국은 저거는 내 거다. 저 사람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배욕구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같은 식구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매일 보고 지내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깁니다. 안 생기면 그 비정상이죠. 같은 식구고 같은 가족인데 애착, 애정과 사랑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그것이 집착으로, 소유욕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하는 거니까 지배욕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으라고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집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가족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 안에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를 먼저 관찰하고 그런 마음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동생이 지금 방탕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저건 뭐 내 일이 아니니까, 지 인생이니까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되죠. 다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하고 강제하고 윽박지르고 권위로서 이렇게 강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같은 가족일수록 사랑이 넘쳐서 애착이 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